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의 위협. 2. 한국을 도발한 결과. 3. 중국 기업의 실패.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중국은 경제 및 국제 정치에서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였으며, 중국의 강화된 힘은 지역 내 다양한 국가에게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등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한 회의나 회담은 주로 정보 공유, 전략 수립 및 중국의 영향을 줄이는 노력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치와 영향의 정도는 목표, 국제 상황 및 기타 요소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합의문이 전격 발표되자 중국이 한국에 충격적인 보복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한국에 했던 보복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 너무나도 강력한 반격이 나오자 상황이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중국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만한 너무나도 강력한 한국의 한방에 역으로 중국 전체가 난리가 나버린 상황인데요. 한미일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중국을 영내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직접 지목하며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을 선포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에 보다 확실히 동참하는 신호로 보이는데, 3국이 지역적 위협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신속히 협의하겠다는 공약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미일은 18일 현지 시간 발표된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영내 평화와 번영을 약화시키는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 면서 바로 이어서 중국을 실명으로 거론했습니다. 3국은 최근 우리가 목격한 남중국해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하여 우리는 각국이 대회 발표한 입장을 상기하며 인도 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 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매립 지역의 군사와 해안경비대 및 해상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 강압적인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목격한 중국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이란 중국 해경이 지난 5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세컨드 토마스 암초, 중국명 러나이자오 필리핀명 아용인 지역에 좌초된 필리핀 군함의 보급품 등을 전달하려던 필리핀 해경선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한 이를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참여하는 정상 공동성명이 영내 사안과 관련해 중국을 적시해 비판한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의 푸놈펜 성명 도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불법적인 해양 권익 주장과 매립 지역의 군사와 강압적 활동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인도 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 며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중국을 직접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대만 문제에 대한 표현도 강해졌습니다. 한미일은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는 기존 입장에 더해 양안 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고 했습니다.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는 표현 역시 최근의 한미 또는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에는 없던 것으로 중국의 무력 통일 시도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한미일의 향후 협력 추진 원칙을 문서화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도 담겨 앞으로 3국이 기본 입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일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우리는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 라고도 못 박았습니다. 백악관 관계자가 사전 브리핑에서 3국은 남중국해를 비롯해 다른 여러 분야에 대해 강한 입장을 갖고 있다 면서 우리 공동 입장을 잘 알게 하는 강력한 로버스트 언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한미일이 중국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한미일은 또 중국의 1대1로를 완전히 철저히 부숴버릴 엄청난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한미일 3국이 금융기관이 하나로 힘을 뭉쳐 기존에 돈이 필요해 중국의 1대1로에 참여했던 수많은 나라들을 전부 흡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중국의 천문학적인 돈을 빌렸던 나라들도 한미일 연합체로부터 돈을 다시 빌려 중국에 즉시 갚아버리고 중국과 교역을 완전히 끊어버리도록 하는 아주 강력한 계획입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에 나서며 한국을 맹비난했습니다. 왕문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전란으로 뒤엉킨 국제안보 정세 앞에서 각국은 안보 공동체 이념을 지키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견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미국을 겨냥해 그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의 안보 이익을 희생하거나 지역의 평화 안정을 훼손하는 대가로 자신의 안전을 지켜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과연 누가 세계에서 대립을 만들고 긴장을 고조시키는가 국제사회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면서 각종 배타적인 작은 패거리와 소집단을 규합하고 진영 대결과 군사 집단을 아시아 태평양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민심을 얻을 수 없고 필연적으로 지역 국가의 경계와 반대를 불러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회의의 위험한 모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은 한일을 끌어들여 작은 패거리를 만들고 진영 대결을 부추기려고 한다면서 다른 나라의 전략적 안보를 미국 패권을 수호하는 디딤돌로 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미국은 한일과 특히 군사동맹 강화를 원한다면서 미국이 공들여 한일을 하나로 묶고자 하는 것은 냉전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대립 대결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패거리 정치는 다른 나라들의 전략적 안전을 해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오랜 시간 대립했던 한일을 소위 동북아 동맹으로 엮는 것은 이 국가들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 간의 반목을 불러오는 것이라며 미국은 가만히 앉아서 어부지리의 효과를 얻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 패권, 수호, 위 앞잡이가 되는 것을 달가워해서는 안 된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중국 관영 황구시보도 17일 한국은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의미를 알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공동사설에서 한국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사설은 한국이 한미일 정상회의라는 진흙탕에 들어가는 의미를 알았다면 정상회의 입장권을 손에 넣었을 때 유치원생이 선생님에게 칭찬 스티커를 받은 것처럼 흥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일은 중국과 관련해 결심을 굳혔지만 한국은 이번 고비에서 이성과 지혜를 갖길 기대한다 라고도 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너무나도 충격인 선택을 하는데요. 미국과 한국에 동시에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중국이 미국에 내린 충격적인 보복의 시작은 바로 7조짜리 인텔의 M&A를 무산시킨 것입니다. 인텔은 이스라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를 7조 원에 사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와 TSMC의 기술력이 한참 밀려 완전히 박살나버렸는데 파운드리로 다시 재도약하는 것을 마지막이자 유일한 생명줄로 여기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를 살리는데 아주 중요한 딜로 이스라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타워를 7조 원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인텔 CEO는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해 중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까지 발표하는 등 강수를 두었지만 결국 중국 규제당국이 거절을 해버리면서 7조짜리 인텔 타워 거래가 무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보복에 나선 것이 확실하다고 전했는데요. 블룸버그는 15일 현지 시간 인텔이 타워 세미컨덕터를 인수하기로 했던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54억 달러, 약 7조 2천억 원에 타워 세미컨덕터를 인수하겠다고 밝힌 지 약 1년 6개월 만입니다. 인텔은 이날까지 미국과 유럽연합, EU, 중국 등 전 세계 주요 독점 규제 당국 승인을 받아야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 끝까지 심사 결과를 내주지 않으며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 해지로 인해 인텔은 타워 세미컨덕터에 의약금 3억 5,300만 달러, 약 4,721억 원을 지불하게 됐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인수 불발로 인텔이 TSMC와 경쟁에서 격차를 좁히는 게 어려워졌다며 전기차 등 급성장 시장에서 기회를 잡기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국을 향한 중국의 보복도 끔찍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은 한국 반도체 산업을 무너뜨리기 위해 한국이 중국에 높게 의존하고 있는 반도체 필수 소재들을 수출 규제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을 박살내기 위해 리튬과 코발트, 니켈 등 2차 전지 필수 소재에 대한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재련 시장에서 중국의 리튬 점유율은 44%, 코발트 75%, 니켈 69%, 망간 9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독식하고 있는데요. 의존도가 높은 한국을 제1 타겟으로 삼고 한국 경제를 철저히 박살내겠다는 것이 중국의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 포스코의 폭탄 발표가 나오면서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모든 니켈을 의존하던 포스코가 중국과 거래를 끊어버리고
필리핀에서 니켈 등 배터리 소재를 직접 생산할 것이라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도 미국에서 생산되는 배터리 소재 중 한국이 필요한 것을 모두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도 이는 당연한 처사라며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규모를 생각하면 미국은 한국에 전부 퍼다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지난해 8월 이후 현재까지 발표된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 중 1억 달러, 약 1340억 원 이상 규모만 집계한 결과 한국 기업이 내놓은 프로젝트가 2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2019년 51만 대였던 인도에서의 차 판매량은 지난해 81만 대까지 3년 새 59% 늘었지만 반면 같은 기간 중국 판매량은 91만 대에서 34만 대로 63% 줄었습니다. 여러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대중국 수출은 흑자는커녕 수출 자체가 쪼그라들면서 한국 수출 전선에 문제가 많다, 위기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나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 탈중국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시장을 잃으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은 상대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부터가 아닌 사드 배치 이후 한국 기업들 중 일부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중국 정부의 표적으로 찍힌 한국 기업들의 상품의 매출은 수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본격화되자 인구 대국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 탈중국하는 한국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신설 범인수는 베트남이 중국을 제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려와 달리 한국 기업들은 중국을 제외한 유럽, 동남아, 아시아, 미국, 러시아, 중동, 중남미와 아프리카에까지 손을 뻗치며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빠르게 낮추고 있습니다. 2003년 이후 약 20년간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오면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25% 내외로 2위 수출국인 미국보다 항상 2배가량 높았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대중 수출 비율이 19.4%까지 떨어지면서 2004년 이후 19년 만에 20% 아래로 내려간 반면 대미 수출 비율은 17.9%까지 올라 격차가 크게 좁혀진 상황입니다. 최근 대중 수출 감소는 미중 갈등, 반도체 불황, 중국의 경기 부진과 내수화 정책 및 중국에서의 한국 상품 불매 등 주로 외부적인 요인에서 비롯됐는데 그에 대한 대체지로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가 우연히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대중 수출이 2018년 1621억 달러, 약 214조 원에서 2022년 1558억 달러로 뒷걸음질하는 동안 대미 수출은 727달러억에서 1918달러억로 51% 늘었습니다. 세계화되고 있는 한류의 영향력을 업고 빠르게 미국과 유럽 등 다른 시장에서 기회를 찾은 기업들의 결단력과 순발력에 마케팅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 성공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성과 중 몇 가지의 예를 대략 보면 현대차 기아는 2016년 중국 시장에 자동차 178만 대를 팔았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이 시작된 2017년 이후 판매량이 급감해 2022년에는 34만 대로 수직 하락한 상태로 거의 5배 이상 줄어든 셈입니다. 웬만한 회사 같았으면 무너질 위기였지만 현대차는 중국에 투자할 비용을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미국 등지의 제3위 시장과 고급화 전략으로 마케팅을 펼치면서 세계 3위 생산국으로 올라섰습니다. K식품의 대표격인 CJ도 한알령으로 중국 사업이 위기에 봉착하자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CJ그룹의 미주 사업 매출은 2017년 1조 1698억 원에서 2022년 무려 8조 2854억 원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전체 매출의 20%이던 중국 활동이 막히자 하이브 SM, YG, JYP 같은 회사들은 중국 대신 미국과 유럽 등 시장을 개척해 사상 최대 실직을 올리면서 중국에 대한 우려를 볼식시켰습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된 후 중국은 경제와 무역을 정치 외교직 지렛대 삼아 많은 나라를 상대로 횡포를 일삼았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자 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지목해 본보기를 보여준다는 식으로 시장을 걸어 잠그면서 곧 이 때문에 한국 경제가 휘청일 것이고 따라서 한국을 더 쉽게 길들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국내외의 전문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한국 경제는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도 다른 글로벌 지역으로 방향을 바뀌만 해 하면서 한국 기업의 생존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중국은 실패한 목리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다국적 기업에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지만 중국 시장에 대한 정서는 변하고 있다고 WSJ 평가합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주중국 미국 상공회의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시장이 전 세계 상위 3개 시장이라고 대답한 미국 회사의 비율은 45%였고 중국에서 향후 5년간 사업 전망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55%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수치가 감소하는 추세인 것은 확실하다고 하면서 그 배경에는 2020년부터 부쩍 늘어난 한국 기업들의 탈중국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 시장의 매력이 줄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사업의 진로를 고심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중국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6월 9일 진단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한국 기업에게 기회의 땅이 아니다. 고한 블룸버그는 이 같은 탈중국 움직임이 최근 수십 년간 한류, 화장품, 패션의 문화적 영향력에 힘입어 중국 시장에 크게 베딩해온 한국 기업들의 성장 전략에서 큰 변화, 시체인지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대중 제재와 멀게는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를 이유로 한 중국의 보복, 가깝게는 코로나 제로 정책에 따른 경기 부진과 공급망 훼손, 특히 정치적인 리스크에 휘둘리는 등으로 물악실성이 커진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현지 사업 재정비와 탈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분석했습니다. 생존력이 강하고 미래를 보는 직관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한국 기업들의 중국 이탈이 글로벌 기업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중국 엑소더스의 기폭제가 됐다면서 이는 중국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한국을 건드린 결과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중국에서 20년간 살면서 마케팅 및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해온 한 한국인 사업가는 블룸버그에 차이나 리스크는 예측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중국 공무원이 일주일에 3번씩 공장에 찾아와 온갖 특집을 잡으니 가동이 중단되기 일쑤다고 불만을 얘기했고 지난해 중국에서 국내로 공장을 옮긴 제조업체 A사 관계자는 중국에서 기업 경영을 하기가 갈수록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드 사태가 터진 후 중국 환경당국이 배출가스를 수시로 점검하는 탓에 공장 가동이 자주 멈추고 있고 인건비는 2012년보다 60% 이상 급등하면서 2019년까지 연평균 3천억 원이던 매출액이 지난해 500억 원으로 급감했다는 리스크에 미국의 제재로 공급망 불안까지 겹쳐 중국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탈중국이 기폭제가 되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면서 오죽 급했으면 연일 한국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전과 달리 투자 설명회를 한국에서 열며 당근을 제시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의 반응은 그저 그렇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2021년 12월 조사에서 국내 131개 기업 중 86%가 지난 10년간 중국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한 데서도 이런 분위기는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조사 대상 기업들은 중국의 정치적 리스크를 가장 큰 우려 원인으로 꼽았고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미중 무역 갈등 강화된 환경 규제 높은 생산 원가 등을 문제가 있는 요인으로 거론했습니다. 같은 기간 베트남은 3위 290억 달러에서 지난해 산업연구원 조사에서 현지 기업들이 중국 철수를 고려하는 이유로 생산 비용 상승 38%, 경쟁 심화 22%, 미중 갈등 16%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은 중국의 인건비가 오래전에 비해 몇 배가 올랐다고 하지만 아직도 한국보다는 많이 저렴한 편이고 특히 인도나 베트남보다는 인건비는 비싼 편이지만 일단 그들보다 기술력이 있고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데다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생산 단가상 유리한 면도 있는 장점이 있는 면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에서 기업하고 싶다는 기업인들이 아직 적지 않지만 실제 중국에서의 현실을 접하고는 중국 정부나 중국인의 목리에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한국 기업이 많다고 코트하나 중국 한인상공회 관계자는 말합니다. 그런 중국의 탈중국의 영향을 받아 위기론까지 나왔지만 일본의 경제 보복을 어렵지 않게 넘겼듯이 탈중국은 중국이 당황할 만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대 관련된 일본 기업들이 인터뷰에서 세계 1, 2위 기업을 건드리면 어떻게 하는가? 위기에 강한 한국입니다. 중국이 또 미친 짓을 시작했습니다.
새해맞이 불꽃놀이도 아니고 최신 선박들이 통째로 펑펑 터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중국산은 폭탄 빼곤 다 잘 터진다는 말이 아무래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서해 인근에서의 일주일 간격으로 중국 배들이 일제히 터져나가기 시작하자 중국 조선업계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한국에는 의외로 쏠쏠한 반사이익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최근 세계 시장 경제에서는 신뢰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거대 계약으로 엄청난 금액이 오가는 만큼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신속한 납기, 높은 품질을 자랑하며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한국만 보더라도 신뢰가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자명합니다. 그런데 정말 한국과 대조적인 노선을 걷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은 시종일관 자본력과 인력을 앞세워 시장 장막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는 꽤 훌륭한 전략이었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 영국 조선해운시황 전문기관인 클락슨 리서치가 믿기 힘든 통계 자료를 공개해 그것은 중국 조선소들이 한국의 조선소를 제치고 수주 1위를 달성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한국 조선업계의 지난해 수주 실적은 289척 1,627만 CGT로 전 세계 말주 물량의 38%를 차지하며 2018년에 기록한 38% 이후 최대 수주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중국이 멈청난 자본력을 앞세워 한 해 728척 2,082만 CGT를 수주하며 점유율 48%로 수주 1위에 올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고부가 친환경 선박 분야에 발주가 많았고 해당 분야에서 높은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약진한 결과로 평가했지만 전체 점유율에서 되찾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게 조선강국 타이드를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맹렬한 중국의 기세가 꺾이면서 대반전 상황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조선소가 부족한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만 가져오고자 값싸고 문제가 많은 배들을 붕어빵처럼 찍어내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얼마 전 서해 한반도 인근 앞바다에서 중국 유조선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었죠. 그런데 일주말 만에 태국에서 중국이 만든 유조선이 또다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개에는 16명의 선원이 탑승했으며 쪽발로 최소 3명이 운명을 달리했을 정도로 사고 규모가 컸는데요. 폭발로 인해 7명이 실종됐고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중국 선박을 구매한 선사들의 신음이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태국 유명 매체 방콕포스트는 방콕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사무송크람주 무망 지역 맥글롱강 어귀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에서 강력한 폭발음과 함께 배에 부서진 파편들이 주변으로 날아갔다고 밝히며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항구 인부의 말에 따르면 마치 배에서 핵폭탄이 터진 듯했다고 당시들 설명했는데요. 해당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중국 선원이 500m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을 정도로 그 쪽발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또한 반경 수 킬로미터 지역에서도 중국 유조선의 폭발음이 들렸고 시커먼 연기가 치솟았으며 사고 함구 인근 주택들의 유리창이 깨지는 이 사고로 인해 태국 소방차 4대, 소방점 2척 등이 출동해 진화에 나섰으며 태국 소방당국은 약 3시간 만에 가까스로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중국 선박의 재화 중량 톤수는 무려 6,500T이었으며 정기적인 유지보수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밝혔는데요. 태국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 원인에 대해 선체를 수리하기 위해 용접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누유된 연료에 불꽃이 튀면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소식을 접한 전문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선박에서 폭발을 일으킬 정도로 많은 양의 연료와 유증기가 샌다는 것은 사실상 유조선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이며 차라리 폭탄이라고 해야 할 정도이기 때문인데요. 해당 사건은 외신들이 집중 조명하며 중국 조선 기술이 얼마나 낮은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국 언론 매체들은 태국에서 발생한 유조선 사고에 대해 국적과 선사, 건조한 조선소에 대한 정보를 일절 차단하는 등 치졸한 술수로 사고 원인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태국 현지 언론과 해외 언론에 따르면 이번에 사고가 난 배의 이름은 스무스 C-22였는데요. 태국의 한 선사가 구입해 유조선 사업을 운영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좀 더 파헤쳐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해당 선사가 구입하기 전 유조선의 이름은 참신 1호로 중국 푸젠성의 조선소에서 2018년 10월에 건조된
그런데 더 가관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해당 사고 이후 태국 선사 측에서는 피해 복구를 위한 보험금을 수령하려 했는데요. 국제해사기구 IMO에서 태국 사고 유조선의 IMO 번호를 돌연 취소해버렸습니다. 취소 사유는 더 가관인데요. 사고 선박의 설명이 잘못돼 고유식별 번호가 잘못 발급됐다는 것입니다. 사고 선박은 중국 기업이 태국 선사에 팔 때 2018년에 건조된 선박이라고 했지만 조사 결과 1986년에 건조된 고령의 선박으로 밝혀졌는데요. 즉, 중국이 태국 선사에 비싸게 팔 심산으로 문서를 의조해 완전히 신형 선박 것처럼 사기를 친 것입니다. 더군다나 2021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 선박은 신원 세탁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결국 이번 사고를 통해 그 실마리가 드러나 발각된 것이죠. 중국의 이런 사기 행각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중국의 신형 선박들이 사실 구형 선박일 가능성이 높다고 조사 당국은 밝히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에서 도입한 선박들이 유독 바다 위에서 말썽을 많이 일으키는 것만 보더라도 조사 당국의 주장에 힘을 보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자본력과 인력을 통한 저가수주로 해운 시장을 장악하던 중국 조선업계가 전 세계의 외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선사들은 그동안 싼 맛에 쓰다 버릴 요량으로 중국산 선박을 구매해왔지만 반복적인 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키는 중국 선박을 더 이상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조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해당 사고를 기점으로 중국산 중고선의 거래 성사율이 12%에서 4%까지 급감하며 해외 선사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는데요. 반대로 주목을 받게 된 건 한국 중고선 시장이었습니다. 기존에도 중국산 중고선은 한국산 중고선에 비해 연비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품질에서도 많은 결함을 보이기 시작하자 특단의 결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조가 비단 중고선 시장뿐만이 아니라 신규 선박 발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중국선 시장에서 중국 선박의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 선박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낮아졌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중국에 발주한 선박에 대한 계약 취소를 하는 선주들이 무후축순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최대 민간 조선소인 명성조선 역시 선박의 계약 해지가 급증했는데요. 최근 계약 해지 건만 29척에 육박하며 이후에도 추가 수주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명성조선의 뒤를 잇는 양쯔장조선 역시 이미 14척의 벌크선이 계약 해지되었으며 해담 직원들은 추가 계약 해지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자랑하는 내수시장으로 선박을 돌리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내수용 선박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사기 행각은 외국인 내국인을 가리지 않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중국 산둥성 앞바다에서도 유조선 한 척이 서대한 폭발을 일으키며 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더욱이 해당 유조선은 충돌이나 좌초로 인한 폭발이 아니었기에 앞서 언급했던 사고와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문제로 발생한 유조선 자체의 문제로 기술 발전을 등한시하던 중국 선박업계의 몰락이 선명하게 그려지는 대목입니다. 구멍 송송 뚫린 기술력으로 이제 바다 한가운데서 불꽃놀이를 시작한 차이나와 한국과의 격차는 더 이상 좁혀지지 않을 정도로 차이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